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이 무조건 앞으로 누적되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하락폭이나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면서요? 네. 몇 채 정도 되고 이거 어느 정도 상황인 거죠? 작년 11월에 미분양 수치가 5만 8천 가구였습니다. 11월. 예. 근데 12월에 6만 8천 가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5만 8천 가구에서 만 가구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늘어나는 수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이게 뭐랄까 적정한가의 의문은 좀 있는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6만 2천 가구 정도예요. 근데 지금 6만 2천 가구를 넘었잖아요. 6만 8천 가구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은 뭐 위험 수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6만 2천 가구를 정해놨는지 저는 그 부분에 좀 6만 2천을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시장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미분양이 서울에 제로일 때도 이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의 추세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흐름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미분양이 제로지만 앞으로 무조건 미분양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추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 흐름상으로 무조건 그 흐름으로 가는 과정이다. 기울기 같은 거. 네.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이 무조건 앞으로 누적되면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미분양이 늘어나면 이 집값 하락을 더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죠? 젊은 층은 아마 좀 이게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그 암호화폐 쪽에서 루나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그 용어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두 상품이 서로 바닥으로 지하 홀로 끄집어 다니는 거예요. 서로. 그게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확하게 보면 나눠져 있어요. 분양 시장과 일반 매매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과 신규 시장과 중고 시장이죠. 그런 상황에서 먼저 이제 중고 시장이 이제 침체로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규 시장에서 이제 미분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면 이게 신규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생기는 구간에서도 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다시 끄집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면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을 다시 하락시키고 그 하락시킨 그 일반 시장 때문에 미분양이 더 많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더 일반 시장이 더 침체되고 이게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에요. 이제 시작됐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없으면 일반 시장에서 약간의 상승 요인이라든지 심리가 이렇게 되면 다시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겨도 이 미분양이 그거를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주식시장으로 친다면 이게 신규 상장 같은 거잖아요. 신규 상장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주식에서 신규 상장을 하면 이제 근로 자금이 좀 계속 맞습니다. 가니까 코스피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부담스러운데 여긴 더 심하다. 자, 그러면 전월세 시장은 요즘 어떤가요? 전월세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죠. 저 전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금리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니까 이제 임차 수요가 월세로 몰린다. 그래서 이제 월세는 올라가지만 전세는 떨어진다. 이런 견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월세도 떨어지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전화 좀 하겠습니다. 여기 월세 좀 내려달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임차 시장 전체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지금 상황인데 사실 원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쪽으로만 바라보면 사실 월세는 올라가야 맞거죠. 근데 그런데 왜 월세까지 떨어지냐? 그거는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은 지금 집이 임대 공급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게 우연적으로 그게 몰렸어요. 네. 몰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차 3법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네. 2020년 8월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했던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을 한 부분인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 임차인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탈락되는 사람들은 다른 하급지로 가고 네. 이 적응되는 이게 이제 필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필터링 현상을 통해서 적응되는 사람들만 시장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격대를 충분히 감내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의 문제는 단기간 안에 엄청난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의 4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 안에 상승했던 전세난 동안에 상승했던 전세가를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때에 적용됐던 그 6개월 동안에 상승한 그 금액이 박근혜 정부보다 많아요. 4년 몇 개월 동안에 오른 금액보다 6개월 동안에 오른 금액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임대료가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임차인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 가격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포기하겠다. 이 집을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을 포기하고 하급지로 이동하겠다. 이사 가겠다. 이런 선언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임대인들이 이 가격대 임차인을 찾아야 이 보증금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임대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구해서 그 돈을 받아서 줘야만, 그렇죠. 그래서 이 순환고리가 연결이 돼야만 그게 유지되는 그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가격대를 감당할 만한 임차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간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거를 임대인들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가격 좀 낮추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못 내주니까 역월세를 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대들이 서서히 낮춰지는데, 이때 이제 또 나타났던 게 뭐냐면 숨겨져 있던 공실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이제 갭 투자나 이렇게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사실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임차인을 맞춰야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승장이 되면서 임대인들이 약간의 자금 여력이 생기면서 임차인을 구하는데 전세가를 최대한 높게, 호가를 높여서 부르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 날이 오면 그냥 자기 돈으로 잔금 치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높은 가격으로 임대인 맞추려고 그냥 공실로 둔 채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상승장 때는 이제 상승을 기대하면서 버텼는데, 하락장이 되니까 매매가 하락이 되고 전세가도 하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버티고, 그렇죠.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 전세 매물, 월세 매물, 아파트 매매 매물이 다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월세, 전세, 매매가 사실 우리가 주거를 할 수 있는 딱 3가지 방법이잖아요. 이 3가지 다가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원래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겹치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상황이 겹친 게 금리 급등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 수요가 분산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전세 쪽으로 집중이 됐었거든요. 집중이 되다가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 전세를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금리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전세 이자가 월세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서도 수요자를,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수요가 또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세 매물이나 이런 게 남아도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라는 게 전세의 종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잠깐 몰렸을 때는
이게 월세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매물들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다시 월세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강남 3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빠졌고 여기가 이제 빠지게 되면 시장에 어떤 또 충격이 올까요? 사실 이 부분도 참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제 영상에서는 한번 언급을 하고 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세의 최고가들 찍은 거래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한 7, 80% 이상은 주전세라는. 주전세는 뭐예요? 전세는 많이 들어봤는데. 주전세.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죠. 요즘에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매도의 기법으로 쓴 새로운 그 매매 패턴인데 원래 실거주를 하고 있던 집주인이 이제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매도가 잘 안 되니까 이걸 투자자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한테 팔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이 원래 살던 집주인은 나가고 이걸 산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이제 자기는 들어올 생각이 없으니까 투자자니까 집을 산 다음에 임차인을 새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새로 맞출 때 최대한 전세가를 높게 맞추면 자기 투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선호하거든요. 이거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자기가 전세로 눌러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를 최고가로.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전세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다. 그럼 이 사람은 최고치로 그냥 한 12억, 13억에 전세가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매도가는 뭐 한 17억, 18억 이 정도. 그러면 갭이 정상적인 전세가는 10억이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억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7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주전세를 사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5억이나 4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면서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위적인 조작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실거래가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10억 정도였는데 이 주전세를 통해서 뭐 13억, 14억 거래의 전세가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0억에서 지금 한 7, 8억으로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13억, 14억에서 막 지금 7, 8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전세 때문에 좀 더 이미 높여놨으니까 그렇죠.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허수 개념인데, 허수 개념인데 데이터 통계치로 보면 이거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최고가에서 지금 떨어지는 게 막 40%, 5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하락 느낌이 더 커지니까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벌어지는 상황만 보고 야, 지금 전세 엄청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은 이것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차인들은 이제 느긋해지는 거죠. 협상력의 우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인한테 이제 협상력, 가격, 야, 이 정도는 내가 못 맞춰. 절대 안 돼. 이거보다 더 낮춰. 이렇게 이제 협상력의 우위를 가지는 거죠. 매물도 늘어났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협상 가격에 또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가격이 정상 거래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이거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별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안 떨어지고 있으면 그럼 매매가가 안 떨어지냐? 절대 아니에요. 매매가는 무조건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별개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세는 나중에 매매가가 떨어질 때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전세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가 떨어질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더 생겨버린 거군요. 일반적으로는 전세보다 더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나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시장하고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나 이럴 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최고 이제 매매가 최고를 찍었을 때 전세가율을 보면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이었다면 전세가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35%. 그런데 2021년, 22년에 전세가율이 얼마였냐면 서울에 50한5% 정도 됐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거죠. 높은 거죠. 그러면 떨어질 공간이, 그러니까 과거에 2008년도에 떨어질 때는 65% 공간이라는 이 공간이 있어서 많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55%에서 그대로 있다라면 떨어질 공간이 4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정확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30%만 떨어져도 그러면 거의 이제 전세가에 근접하기 때문에 떨어질 공간과 떨어질 폭이,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짧아지는, 하락 기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그 공간이 원래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락폭, 하락 기간이 충분히 예전 시장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설명이 아주 너무 좋으셔서, 이 매매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매매가가 밑으로 더 떨어진 그 하방이 좀 더 밑으로 더 열려버리는. 그렇죠. 근데 강남에 이제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데가 또 전세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하는 게, 사실 강남은 집값이 다른 구에 대비해서는 서초구 여기는 잘 버텼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규제도 이제 그렇죠. 많이 규제 안 지역으로 풀었잖아요. 아직 남겨놓고 있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불안 심리가 훨씬 더 증폭되긴 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들이 하락폭이 커지면 이제 또 다른 주변 지역, 입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의 심리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장에서는 연쇄 작용을 하게 돼요. 인접 지역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승장에서도 강남이나 이런 그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먼저 상승을 하면 그 외의 지역들이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에서 이제 굳건하다, 그렇게 믿고 있던 그런 지역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은 더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지역 더 떨어지고, 다른 지역 떨어지면 아니 강남이라고 뭐 안 떨어지면 되냐?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사실 금리라는 거를 또 무시할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2월에 미국 FOMC 금리 인상 이제 베이비스 때 0.25%를 했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 하락을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금리 인상은 그러면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다가온 건 확실한 것 같고,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 뭐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있고요. 올해 그럼 금리 좀 어떻게 이제 소장님이 좀 보시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한다면 이제 이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뭐 반등이 급하게는 안 나와도 이제 바닥을 찍고 약간씩 이제 그림이 지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아마 어저께일 겁니다. 어저께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잘 나왔잖아요.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파월 의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잡히긴 했어요. 잡히긴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고점입니다. 아직도 고점이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증가세는 이제 잡혔지만 아직도 높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거는 이제 약간 겁주기 위한 용도고, 실제로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파월 의장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너무 좋아서 주가가 상승 요인인데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주가 하락 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예측하자면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거나 뭐 금리 인하가 예측되는 그런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기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미국 금리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을 이제 아예 멈추거나 아니면 인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럼 하락 요인이 없어지면 상승 요인이냐?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 요인이 아닌 거죠. 상승 요인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자리인 거예요. 상승 요인이 생기려면 사실 가파른 금리 인하 정도가 생겨야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가파른 금리 인하는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멈췄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런데 서서히 변하잖아요. 그럼 항상 사람들은 개미들로 모여진 시장이잖아요. 엄청 넓고 큰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한꺼번에 확 변해야 사람들이 그 대열에 동참을 하는데 서서히 변하려고 하면 뭐냐면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데 야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뭔가 움직임이 별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 작가님이 집 사는 거 보고 살까? 그냥 김 작가님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김 작가님은 또 야 이현철이 사는 거 보고 살까? 서로 눈치만 보는 게임을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금리 이제 상승이 엄청 가팔랐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폭락이 세진 것처럼 반대되는 그림도 금리 인하도 가팔라야지. 그렇죠. 가파른 정도가 돼야 그나마 시장에 반등 정도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가파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서서히 움직이잖아요. 그럼 개미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계속 눈치를 본다니까요. 금리 인상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집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빠르다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딱딱 끊어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딱딱 끊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하다가 딱 멈추고 금리 중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뭔가 시장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금리 인상도 지금도 보면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이비 스텝 정상적인 스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동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변하잖아요. 서서히. 그럼 이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거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이 금리 인상이 멈춘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거를 거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속도도 가팔라야지.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서서히 변하는 거는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변해야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반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보다 정책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발표를 딱 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럼 이게 정책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는 충격 아니면 기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굉장히 센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매수 심리가 가라앉아 있다.